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드리는 화요일에 더 라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리고 개혁신당 이긴 사무총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참 어머니 홀리마더 결국 구속이 됐는데 영상을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휠체어를 타고 총장님 재판부의 소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습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전달된 거 정말 모르셨어요?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랑 명품 가방 전달했다는 것도 보고를 못 받으셨던 거예요?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권 의원한테 세뱃돈 주셨다고 했는데 얼마 주신 겁니까? 윤석열 후보 지원 대금입니까? 가방 챙기시고 가방 주시고. 네, 영장 실질 총장님 심사 하실 말씀 끝났고 없으세요? 기자님 잠깐만요. 구치소로 이동하는 장면이죠. 대기 장소로 가는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 예, 자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이 이제 핵심적인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같은 날 심사를 받았던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범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자 일단 정교 유착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 조 대표님부터. 헌법 제2조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말하자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예, 정경유착이란 말은 자주 들었는데 정교유착은 처음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사이 탄핵 사태를 처음 해가지고 기독교와 국민의힘의 어떤 유착 그리고 국민의힘과 이 단체 이 종교 통일교 이름 복잡합니다만은 예. 제가 속명으로 통일교의 유착. 근데 통일교가 이게 국제적인 뉴스입니다. 지금 CNN 보니까 상당히 크게 다뤘던데. 예. 왜냐하면은 국제적인 연대가 크잖아요. 특히 신도는 아마 일본이 제일 열성적이고 많고 워싱턴 한복판에 워싱턴 타임즈라는 갖고 있죠. 그 신문을 가지고 있고 예. 일본에는 세계 일본한 신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영향력이 매우 크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단체인데 이걸 헌법제 뭐 구체적인 법 위반을 저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헌법 20조 위반 사안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 해산 사유로 지금 만들겠다고 민주당에서는 벼르고 있는데 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것은 우리 세계사적인 큰 흐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가지고 유럽에서 정치와 종교 이때는 이제 가톨릭인데 가톨릭을 분리하는 문제를 가지고 내란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종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아주 피를 흘리면서 유럽에서 그게 확립되는 거거든요. 예. 확립되어도 영국 같으면은 영국에서는 한 수백 년 동안 가톨릭은 공직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 종교의 영향이 큰데 한국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수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아주 이게 의미가 있고 예. 80대 노령이잖아요. 그죠? 예, 한학자씨 구속됐잖아요. 만 82세. 예. 구속되는데 통일교 쪽의 반발이 안 먹혀요. 그것도 아주 특이해요. 예. 이 종교단체를 좀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아마 교세가 강하지 않는 것 같고 여론의 지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주 쉽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긴죠. 저는 이제 비서실장은 기각이 되고 총재는 82의 고령의 나이임에도 발부가 됐다는 것은 어쨌든 범죄 혐의의 소명 필요성이 있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최종 책임자라는 그 무거운 어떤 사법적 책임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거기서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예. 반발이 없다가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는 전국에 120만 당원이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11만 명의 당원이 지금 겹친다라고 얘기하는데 통일교 신도. 예. 근데 통일교 신도들이 직접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해서 우리 당의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교세는 어느 정도다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국에 활동하는 인원들이 1만 명밖에 안 된답니다. 아,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특검이 얘기하는 그 숫자가 정확한 수치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분들의 표현에 따르면 전국 200개의 교회가 있고 그 교회마다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50명에서 150명밖에 안 된대요.
그 중에서 필리핀과 일본인들 같은 외국인 빼면은 그리고 또 청소년들 빼면은 실질적 예배 활동이 10,000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아마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게 근데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렇게 총재가 구속이 됐음에도 반발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도에서 보는 것만큼 통일교의 교세가 그렇게 넓거나 깊지는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당원을 가입했다고 해서 정교 유착이 됐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권 청탁이라는 정황들이 좀 속속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 대선에서도 5개의 지구장, 교구장들과 나눴었던 그 건진법사와의 문자가 지금 공개되기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과 또 혹시나 통일교의 교리를 정당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봐서 정교 유착에 대한 어떤 이 혐의들을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문선명 총재가 이제 교주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문선명이 근데 죽은 다음에 이제 부인인 한학자 총재가 이제 뭐 독생녀라는 새로운 맞아요. 교리를 통해서 이제 이어간 건데 그 과정이 이제 승계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고 원래 총재가 이제 사라지니까 네. 이제 그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그 신앙 자체도.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그 당사,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명부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명단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이 이 관련 이 수사가 그럼 어떻게까지 이제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12만 명이라고 그러던데. 예. 12만 명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당원이 500만이다. 전체 국민들의 10%다. 그러니까 네. 보면은 네. 당원 신도 숫자가 120만인 거기서 12만은 뭐 자연스러운 거다 이랬는데 네. 우선 국민의힘의 당원이 500만이라는 이야기는 저는 좀 믿기 힘들고요. 네. 그래서 12만 명 이것도 이 숫자도 상당히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일단 집단적으로 들어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왜 국민의힘과 이 통일교 사이에 별 스스럼없이 이런 관계가 형성되었느냐 하면은 이념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념. 통일교가 이게 70년대만 해도 성공연합이라 그래가지고 이 반공운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그 청년운동을 많이 했어요. 네. 하다가 80년대 말에 문선명 씨가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김일성하고 포옹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 이후부터 이 정당에 대해서 반공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구성원들 중에서는 상당히 이게 논리적으로 공산주의와 싸웠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같은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의힘 사이에 이런 별 스스럼 없는 관계가 형성된 것 같은데 결국 이 통일교가 이제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단으로 규정하고 맞습니다. 예. 뭐 교리는 확실히 이단적이죠. 예.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일종의 기업 비슷하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분들이 투자를 잘합니다. 특히 여의도에 투자해가지고 땅이 많아요. 큰 건물 좀 네. 뭐 올리고 해가지고 이번에 결국 당원 가입하고 뭐 권성동 씨한테 돈 주고 한 그 모든 것의 목표는 돈벌이더라고 결국. 그러니까 이 신흥 종교의 어떤 마지막 단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이념이나 종교성이 빠지고 결국 남는 건 돈벌이로 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점에서 이 신흥 종교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사례고 사이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문선명 씨의 아들 그리고 이제 한학자 씨와 내부 다툼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돈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권력 다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총재가 구속이 돼도 그 내부적으로 결속이 약한 이유가 그냥 구속이 차라리 돼가지고 반대편에 싸우는 사람들 자기들이 이제 어떤 뭐 그걸 또 차지하려고 하는 권력을 그런, 획득하겠다.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이 있는 거. 여기에 참 일본 팩트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일본에서 지금 2022년 7월에 아베 총리를 암살한 범인이 그 예. 이유가 어머니가 통일교 신도가 돼가지고 재산을 너무나 많이 갖다 바치는 데 대해서 예. 화가 나가지고 그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후원했던 아베 또 아베의 무슨 저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네. 해가지고 저격을 하고 그게 일본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종교단체 해산 1심에서 1심에서 해산 승소를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신도가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신도보다도 네. 가끔 만납니다. 어디 저 식당 가서나 이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한 근거지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아마 기시다 총리가
총리 내각이 붕괴된 데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돈 받았다 이래가지고 뭐 장관이 사임하고 했던 예. 그런 것과 연관되면 똑같은 유형의 사건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가지고 이게 동시 붕괴라 그러나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종교 해산 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이게 종교의 말단 구성원이 일으켰었던 비위나 일탈이 아니라 총재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의 어떤 원내대표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거래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확정적으로 뭔가 혐의가 밝혀진다면 시민사회 내지는 뭐 어떤 법원에서 이 종교는 존속되는 것이 맞다 안 맞다라는 판단까지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2년 3월달 대선에 이렇게 개입했었던 정황도 있었지만 2023년 3월달에 전당대회에 개입했었던 정황까지 막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전당대회 출마자가 저였습니다. 그때 이제 막 천하용인 팀 같이 꾸려가지고 했었던 그 전당대회와 그 전당대회였었거든요. 아, 천하람 대표자도 나왔던. 그렇죠. 예, 예. 최고위원 후보 김용태 하원 후보 나오고 아하. 청년 최고위원 후보 제가 나섰을 때 아, 예, 그때 춤도 추고. 그렇죠. 예, 예. 응원단 영상 기억나네. 갑자기 새록새록. 예, 갑자기 이런 그랬구나. 생각이 드는데. 예. 그때 아무리 두드려도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혹시나 통일교의 단단한 개입 때문이었다면 이거 전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려고요. 그때 낙선의 이유가. 그렇죠. 물론 뭐 저의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그게 정말 맞다면 그건 네. 정말 민족 이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참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뭐 대선 다음 날도 뭐 한학사 총재에게 참부모님 서신 보고 문건을 통해서 이제 대선 개입을 의심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추후 수사 과정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최근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석 신문이 26일 진행된다고 하죠.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보석이 허용되면 지금까지 재판 안 나가는 한 10번째 안 나간 것 같은데 재판도 나가고 특검도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들어온 속보는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1차 공판에는 출석하겠다. 뭐 이렇게 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인지 이제 보석을 받으면 구치소를 나간 상태에서 이제 재판과 뭐 이런 걸 또 진행하고 싶다 이런 바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변호인단이 제출한 그 보석 신청서에 병명이 올라 있는데요. 그 예. 병명이 이래요.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 경동맥 협착, 심장혈관 질환, 당뇨 망막증, 실명 위험, 간수치 증상인 6배인데 예. 야, 저는 이 정도 같으면은 과연 주 4회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한 번 오전에 나가면은 저녁 한 6시까지 앉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이 보석 문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저는 재판받다가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생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날려야 있겠나 뭐 이러지만 사고는 항상 사고 날 때까지는 사고가 안 나는데 그럴까지 생각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배려가 아닙니다. 그죠? 법리에 따라서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과거에 구속 취소의 그 악몽이 있어가지고 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로 인기는 없지만은 지금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재판을 하다가 재판받다가 쓰러져 버린다? 그런까지 예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혹시 풀어주면 또 이분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신다거나 하면 또 이제 그 집회에 나가가지고 선전선동하지 않겠냐. 또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그건데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지기현 판사가 민주당으로부터 받는 공격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보석 결정한 판사가 있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 판사가? 그렇죠. 지금 타이밍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지금 형량상 사실 내란죄라고 하는 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일 텐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도 9차례 불출석한 10번이죠. 10번 불출석한 그 피의자를 어떻게 보석으로 풀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아마 부담이 돼서. 그런데 보석일 경우에는 주거를 제한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곽종건 특전사령관도 지금 신병으로 불구속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조지호 네, 경찰청장도 혈액암이죠. 예. 근데 당뇨 환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뇨 수감자는 당뇨 수감자에 맞는 식단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콜레스테롤 협착이나 뭐 그런 어떤 병명에 있어서는
반입되는 약품은 충분히 다 허용 가능하기 때문에 하겠죠. 관리가 가능한 병명들이라서 아직은 요걸로 아마 법원에서 보석을 결정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무엇보다 사안이 너무 중대합니다. 네, 내란죄이기 때문에 형량이 뭐 5년 내지는 뭐 다른 어떤 범죄라면 모르겠지만 내란죄라서 법원이 좀 부담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사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현직에 있을 때도 좀 몸이 아프다는 얘기 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몸 상태로 또 국정원 또 제대로 운영했었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예, 아무튼 이제 윤 전 대통령 측 보석 신문 26일 진행된다고 하고요. 자, 김건희 씨 첫 형사 재판이 또 내일 열립니다. 이제 법원이 제한적으로 촬영 허가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언론사들이 찍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 모습이 공개될 예정인데 결국 또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김건희 씨의 모습, 뭐 옷 입는 것부터 인사하는 것까지 일거수일투족이 다 뉴스거리가 되었는데 예. 이렇게 상당히 길게 노출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생각해 보면 꿈 같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네. 아마 김건희 씨가 지금 남편보다는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도 젊고 이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공동 정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감옥에 간 거 아닙니까? 공동 정권이니까 또 한 일도 보면은 남편이 해야 될 일을 상당 부분은 부인이 맡아서 한 부분도 있고 공동 정권이라니까 생각나는데 1980년대 후반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공동정권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황장익 선생이 망명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 이야기부터 북한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김일성 절대주의자가 아니고 나중에는 김정일이가 아버지를 끌고 가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건데 이번 이 정권도 실세가 김건희 씨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내일 아마 그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잘 관찰하면은 거기에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본질에 대한 어떤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이제 특검에 처음 소환될 때 이제 공개적으로 본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본인 얘기는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재판으로 갈아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명태균 씨 얘기는 최근 MBC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본인에게 인사 5대5로 하기로 했다. 예, 그런 진술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실제로 우리 조 대표님 말씀하신 정말 실세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추정도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하면서 다음 영상 볼 텐데 한동훈 전 대표 오늘 예정된 공판전 증인신문에 출석 안 했습니다. 우리 조 대표님이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안 나갔고 대신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열흘살이 전국 투어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이제 특별 송달 그러니까 법원 집행관이 당사자에게 직접 소환장을 전달하는 특별 송달까지 지금 요청한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부터. 저거는 뭔가 좀 법률가로서는 더구나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고 아주 유명한 검사로서는 이런 행동이 잘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상식적인 입장에서. 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거기 나가서 뭐 거짓말 할 필요 없잖아요. 예.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이거는 두고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다만 이제 그렇게 하면은 배신자 프레임이 더 굳어질 것이라는 이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나라 현대사의 결정적 순간에 대한 결정적 증언을 해야 될 결정적 인물인데 한동훈 대표 빼고 대신 그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 생생한 기억과 그게 뭐 책으로 나왔다 한들 그렇죠. 또 법정에 가서 얘기하는 것도 또 다른 차원이기 책은 때문에 개인 의견이고 그게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할 때 그게 국가 기록으로서 공신력을 얻는 것인데 그래야 다음에 나의 활동이 재판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인용할 수 있지 않아요. 소탐 대실하는 거 아닌가? 소탐 대실이다. 아하. 이게 인사만 총장. 그러니까 자기 책을 보라라는 거잖아요, 특검한테.
근데 그리고 그- KBS 그날 예. 그 다큐도 있고. 근데 그 네. 책을 저도 좀 읽다가 말았지만 일단 말하셨어요? 소설적 이 형식이 가미되어 있는 거라서 아. 처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님 계엄이래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뭐 할 일이 뭔지 알아. 뭐 이렇게 약간 좀 역사와의 본인을- 대화. 예, 예, 약간 본인을 약간 소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특검이 보고 조사하는 건 사실 어렵고요. 근데 일단은 분명히 한동훈 대표는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있었었고 또 본인과 함께하는 18명의 의원들을 계엄 표결에 참여하라고 해서 계엄 해제 표결을 이끌었었던 장본인인데 왜 이렇게 특검이 무리하게 강제 구인까지 예고하면서 부르려고 하는지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간다고 했으면 명확하게 본인의 활동으로 특검이 인지하고 있을 텐데 안 간다고 했으면 그건 그것들을 두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특검이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거 봐라 민주당 주도로 발의가 됐었던 특검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건 아니냐라고 메시지를 낼 수 있는 명분과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특검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어쩌면 조 대표님 말씀대로 이게 한동훈 대표한테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당내에서 비토 심리가 상당히 강합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배신자론까지 있는 마당에. 직접 출석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그래도 우리 당 의원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행동이 있는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끌려다녔을 뿐이지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뭔가 당에 대해서 두둔하는 메시지를 낸다면 한동훈 대표가 한 번 더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냥 무작정 반대하는 것도 전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좀 정무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근데 들고요. 저도 질문은 여기서 드린 질문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제 배신자로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당내. 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이 특검의 소환이나 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배신자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신자로 생각하시는 분 계속 배신자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죠. 좋아하시는 분이 이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계속 좋아하실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좀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조 대표님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배신자론이라는 건 한 번에 일축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 얼마나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겠습니까? 그때 나가는 순간만 해도. 그럼요. 그 아마 포토라인 섰을 텐데 그때 지금 특검은 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 뭐 영장 집행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임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속았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 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괜찮다. 괜찮죠. 어. 제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는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복당의 의사도 있으신 거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왜 거기까지 가는 거야? 아니, 거기까지 가는 아니, 거야? 아니에요. 제가 한동훈 대표면 그런 생각을 할 텐데 네. 왜 거기까지 못 좀 미치지? 그런데요. 못 미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분명히 나갔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진술을 했잖아요. 맞아요. 본인과 함께 정치를 한다고 했었던 사람이 이미 나가서 진술했단 말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똑똑하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그런 들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묵비건 하면 안 되잖아요. 진술 아, 거부할 그렇죠. 수 있고. 그렇죠. 예. 레이건 대통령이 노조 활동한 사람 아닙니까? 헐리우드에서 배우 노조 말하자면 우팝 노조 운동을 했던 예, 사람인데 그때 1940년대에 비미국인 조사위원회가 의회에서 구성돼 가지고 공산주의와 연관되는 사람들을 계속 불렀다고요. 불러가지고 특히 배우를 상대로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잘못 걸리면은 찰리 차플린처럼 그 세계적인 유명한 배우도 지켜가지고 불러다니죠. 메카시즘. 저로 가버렸잖아요. 그 스위스 가서 그래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레이건 배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명단을 부르라고 불러라.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만약 그때 이야기를 했으면은 레이건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일종 거기도 배신 프레임이 큰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사안이 다르고 그렇죠. 급도 다르고. 여기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에서 이렇게 키퍼슨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정치적 감각을 발휘해 가지고 거기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도 뭐 보호할 부분은 보호하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수고 배제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문제는 이때는 소수가 더 중요해요. 자기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게 욕을 먹더라도 하면은 이 사람들은 계속 가고 그 욕했던 사람은 계속 바뀌고 하니까. 그렇죠. 네네네. 별의 순간일까요? 별의 순간은 본인이 만들 수 있는 건데. 별의 순간. 네. 예, 별의 순간 놓치지 말라는 말씀. 변의 순간이 되면 안 될 텐데. 변의 순간. 이 잘못 판단하면 정치는 나락 아니면 바로 성공인데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법사위로 가보겠습니다. 법사위. 요즘 법사위 너무너무 시끄럽죠? 근데 민주당이 이제 법사위 단독 의결로, 오는 30일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외에도 4명의 재판관과 지기현 판사, 한덕선 총리 등이 채택이 됐는데 일단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이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를 하겠다. 30일에 하겠다라는 건데, 다음 주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탄핵 빌드업이다. 대법원장 탄핵의 빌드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또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도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추진하냐 하면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경고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자, 조 대표님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정확하게 되풀이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바로 2020년 상황하고 지금 비슷하잖아요. 2020년 그때 김명수 아니죠. 2020년 저 뭡니까 추미애 씨가 법무장관으로서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예. 격돌을 하고 아하. 할 때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공이 많잖아요. 추미애 전 법무부 그렇죠. 장관이. 예. 그런데 지금은 누굴 또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할지 혹시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지 왜 이런 자충수를 두는지요. 제가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무심코 던진 말이 유명한 말이 된 게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이 보수는 자주국방을 포기한 가짜 보수니까 전략 개념이 없어요. 비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부 총질을 막 합니다. 그래서 내부 총질을 해가지고 결국은 박근혜, 윤석열 두 사람이 탄핵돼 버렸는데 이 좌파는 또 계급투쟁론이라는 이 확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오만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역사의 정의편에 서 있다 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고치지를 않더라고. 그러면 자충수로 하는 건데 이번에 딱 그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고 보여요. 아니 지금 이 타이밍을 굉장히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동정심이 커지고 이 그쪽에서 제기한 무슨 이상한 회동 음모론의 지금 피해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예컨대 서영교, 부승찬 뭐 이런 분들이 아무런 사과 없이 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아니 대법원장을 국회 전체의 결의가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결의로 함부로 부를 수 있는 나라가 그게 상권 분리 맞습니까? 굉장히 우려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너무나 큰 거를 너무나 경솔하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다 누적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아주 다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치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렇군요. 자, 이인 한번 좀. 네.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할 것 같아요. 제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런 정치가.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쨌든 이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표명한 건데 그건 사전에 보고가 안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보고를 안 하고 이제 추미애 위원장과 그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 어떤 정당도 이렇게 당과 지도부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청문회 안건을 만들 거면 하루 전날 만들어서 원내 지도부와 협의를 하고 어떻게 통과시키겠다라는 상호 협의하에 그 다음 날 안건을 처리하곤 하는데 그런 만약에 과정이 없었다고 하고 추미애 위원장이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했다고 하면 이 앞으로도 이 여당의 어떤 실력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사고만 칠 수 있을 거다라는 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요즘 좋아하는 라면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이랍니다.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검증된 사실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사실이라면 엄청 큰 문제입니다. 네, 검증 안 된 사실로 계속해서 사법부 수장도 압박하고 정치를 하는 그 아마 유행을 담은 아마 저 베스트 댓글을 본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4인 회동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사실 출처와 근거를 지금 들이밀지 못하고 있고 또 그리고 서영교 의원도 단독 보도 나왔지만 녹취를 튼 다음에 나중에 출처가 어디야? 라고 물어봤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동훈 대표 청담동 첼리스트 의혹 때도 그때도 이미 가짜 판명이 났었고 그때도 면책특권이 있었던 김의겸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었지만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8천만 원 배상을 하고 판결 받았으니까 면책특권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튜버와 합작을 해서 그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적용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양도 똑같은 거거든요. 예. 지금 그 열린공감 TV와 서영교 의원이 함께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녹취를 트고 의혹을 제기한 것 같은데 만약 이것도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처럼 민사소송 제기된다면 아마 똑같이 민사 판결 받을 거라고 생각. 이런 것처럼 검증 안 된 의혹으로 이렇게 국회와 정치를 혼탁하게 하면 안 된다. 적어도 국민들 손에 뽑힌 국회라면 최소한의 근거를 찾고 검증을 거친 또 특히나 사법부 수장을 압박할 거라면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후에 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적하고 싶네요. 아니 이번에 청문회를 소집하는 이유가 5월 1일의 그 파기환송 네. 재판을 놓고 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구체적인 재판에 대해서 국회가 이런 식으로 개입하면은 이거 차라리 국회가 뭐 재판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아니 인사가 잘못됐다든지 음. 뭐 다른 비리가 있다든지가 아니라 재판을 가지고 하잖아요. 네. 재판에 대한 국회의 개입 아니잖아요. 이건 상권분립 완전히 정면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상권분립 자꾸 주장하는데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싶은데 이 기하학적으로 제일 안정된 게 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 이 정삼각형은 엎어지든 뭐 돌아서든 딱 그 자리예요. 즉 사각형과 원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해요. 예. 왜 정삼각형이 가장 안정적이냐 하면은 변인 길이가 똑같거든요. 네, 변의 세 변의 길이가 그러니까 같고. 그 말은 행정권, 이 사법권, 입법권은 똑같아야 돼요. 힘이 똑같아야 돼요. 이게 한쪽으로 돌려버리면 찌부러져 버린다고. 예. 그리고 상권 분립을 파괴하면 자동적으로 대통령은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그 성인군자가 앉아도 상권 분립이 무너져 버리면 독재자가 되는데 이게 지금 상권 분립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근데 이제 그 세종대왕 관련 행사에 가가지고 네. 세종대왕은 법을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은 쓰지 않았다. 또 이분이 또 그렇게 확 얘기해가지고 또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나 또 강성 의원들은 오히려 또 자극을 받아갖고 이거 청문회 하자. 뭐 그 의도가 무엇이냐 뭐 이렇게 또 좀 그런데 에너지 받은 게 저도 아니었을까. 그 영상을 봤는데요. 네. 그거는 하루아침에 준비된 게 아니더라고. 원론적인- 상당히 전에 예. 그 작년부터 준비했죠. 맞아요. 예. 준비하고 굉장히 재밌게 설명을 했어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랬어요. 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의 그 진짜 어떤 분인지를 물론 요새는 세종대왕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 많습니다만 예. 노비 제도를 영속화시켰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에 대한 자비심 특히 그 왜 한글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한글로 해야 법 문서 같은 게 정확하게 표현이 된다. 한자로 하면 두루뭉실되니까 정견 표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잘못하면은 사형 안 받아도 될 사람이 그 기록이 잘못돼가지고 사형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글을 도입해가지고 이 정도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이대 아하, 그렇죠, 그렇죠. 세종대왕의 날에. 네. 그래서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아하. 그런데 그걸 언론이 보도하면서 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게 빗대서. 아니라 이렇게 직접 하니까 했다. 괜히 싸움을 붙였군요. 흥분한 것 같은데 네. 그건 아니고 네. 좋은 강연이었어요. 좋은 강연이었다. 좋은 강연. 싸움을 붙인 게 있는 것 같아요. 40분 동안. 네. 싸움을 붙인 언론이 문제지. 예, 어쨌든 파기환송 때문에 지금 불만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더 깁니다. 그 그렇죠, 전에 이제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는 끝나요. 그럼에도 이렇게 빨리 뭔가 압박해서 사퇴하거나 탄핵시키려는 예고는 아무래도 본인들의 재판 내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범으로 여겨지는 그 재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예. 그 재판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기 후에 그 재판들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민주당은 그걸 염두에 두고 자락을 깔아두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파기환송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 내렸다고 대선 개입했다라고 하면서 압박한다라는 그런 기준이라면 뭐 그게 좀 흥결이라고 따진다면 국회는 해산해야 마땅하죠. 국회에 얼마나 이상하고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습니까? 주제 파악부터 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예. 전체적으로 이게 부담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가더라고. 예. 예.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아주 좀 비수 같은 글을 올렸잖아요. 페이스북에 예. 뭐냐면은 이게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뭐 하기 위한 강화하기 위한. 걸로 해가지고 심지어 그 저 배임죄 없애려고 예. 한 것도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장동 사건 내서 면소 판결 판결. 받기 위해서 면소 판결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 이제 먹혀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음흠. 사법 리스크라는 게 있고 음. 그러니까 조바심을 느낀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를 하고 있는구나 하는 인상을 계속 주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의 행태는 대통령을 좀 다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해 주셨고 자, 주말에 대구에서 장외투쟁이 있었어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경찰 추산 한 2만 명 넘었다고 하고 주최 측 추산은 한 7만 명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에서 자제 요청도 하고 이제 같이 합류를 안 시키려고 했지만 현장 곳곳에서 윤어게인 뭐 스탑 더 스틸, 또 프리 윤, 뭐 윤 석방하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배준영 의원 같은 경우는 내부 결석에 큰 힘이 됐다 이렇게 진술을 하긴 했는데 이번 주말에 또 서울에서 이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조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거 들면서 그거 들고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예. 여기 하나 더 붙여가지고 최근 미국에서 비살 땐 찰리 커커 뭐 추모의 뜻도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추모식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네. 한국에서 성조기를 들고 맞아요. 찰리 얘기했어요. 커커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창피해서 그 이야기를 못 듣겠더라고. 아니 찰리 커커라는 사람이 미국의 극우잖아요. 이 사람이 보수 운동가가 아니잖아요. 부정선거 음모론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탑 더 스틸 운동 주도했죠.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자잘. 네. 그러고 뭡니까? 마르틴 루터 킹을 비판하고 1964년 미국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그 법안 하나 있잖아요. 그게 민권법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흑인들한테 투표권을 준 거. 이런 걸 토탈로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극우입니다, 극우. 예, 특히 예.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극우라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그 사람을 국민의힘이 뭐 대단한 자유투사인 것처럼 하고 또 장동혁 대표가 뭐 SNS에 그런 글까지 올린 거 보니까 야, 이거 자존심도 없는지 하는 거의 절망감 비슷한 걸 느꼈어요. 절망감. 한국 보수의 그 지적 수준.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저만 좀 생각이 다른가요? 예. 그러니까 찰리 커크의 모든 주장을 제가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대학을 다니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쥐어주고 발언권을 주면서 토론대회. 우리가 생각을 좀 나누자라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한 것도 그렇고 부정선거는 당연히 저는 동조하지 않지만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뭐 터닝포인트 USA라는 그 행사에서 그 아내인 에리카 커크가 찰리 커크를 향해서 쏜 그 청년 남성을 용서한다라는 말로 이제 많은 영상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무엇이 혐오이고 무엇이 보수인지를 다시 한번 미국에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과한 PC주의에 대해서 늘 경계하자라고 했었던 사람이라서 뭐 우리나라에서 찰리 커크 때문에 분열하거나 갈등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다시 장외투쟁 돌아와서 장외투쟁 내용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사법부 압박하지 말라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장외투쟁에서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장외투쟁에 나온 메시지를 보면 재판 빨리 하라 이러고 있어요. 그건 사법부 압박이 아니냐. 대통령에 대해서 5개 재판 12개 혐의 받으니까 예. 이 사람은 재판을 빨리 진행하면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다. 당선 무효형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 대법원장한테 사퇴나 압박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제가 볼 땐 왼쪽과 오른쪽 데칼코마니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장외투쟁은 안 하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뭐 검찰청이 폐지되면 이런 후과가 있습니다. 내지는 지금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환기해야 됩니다라고 명징한 메시지를 통해서 집회를 하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중국이 되고 있습니다. 인민 독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일반 보편적인 국민들한테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메시지들로 가득 찬 집회는 그건 집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구에서 시작했으면 사실 집회라는 크기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대구에 되면 가장 큰 거고 점점 작아질 거거든요. 네. 도대체 출구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거. 아마 지도부가 좀 고민도 있을 겁니다. 저는 찰리 커크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찰리 커크란 존재는 트럼프의 수족이거든요. 이번 추모회도 완전히 트럼프가 자기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인이 용서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나오자마자 딱 마이크 잡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는 찰리 커크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 뭐 다른 자리에서는 사형 트럼프가 때려야 된다. 이런 맞아요. 이야기로 해가지고 만들어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찰리 커크의 죽음을 가지고 미국을 완전히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자유의 화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찰리 크크를 비난했다 해가지고 유명한 뭐 코미디언도 지금 방송 못하고 말이죠. 예. 이 공포 분위기가 지금 프로그램 폐지된다. 미국에서 뭐. 메카시 선풍 이후에 처음으로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그런데 그런 걸 잘 모르고 예. 모르고 뭐 화통하게 대학교로 들어가서 토론했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을 숭배하면 안 되지. 예, 그리고 예. 추모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전 그거 하나만은 아니고요. 그 미국에서 지금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건 과한 PC주의입니다. 성별이 30개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혐오주의자. 라는 말들에 대해서 찰리 커크가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화두를 던지는 건데 그 사람을 혐오론자로 낙인을 찍고 그 사람을 추모하는 것조차 이거 당신은 사람이 죽었는데 추모조차 못하냐라는 그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것 또한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어떤 혐오 내지는 과한 PC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모는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피습을 당했었을 때도 그 테러리스트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경직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영상 하나 딱 짧게 보고 마무리를 할까요? 자, 이재명 대통령 이제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 방문 중인데 관세 협상 관련해서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 보고 두 분 입장 짧게 듣겠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 이제 3,500억 달러. 지금 이게 현금으로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 강하게 말하고 있고 다른 팀에서는 이거 실제 이렇게 해버리면 탄핵된다까지도 말씀을 했는데 자, 대표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굉장히 강한 이야기 한 거예요. 예. 대통령으로서 지금 진행적인 협상에 대해서 마지노선을 딱 이야기한 건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맞잖아요. 그죠? 맞고. 그런데 이게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협상으로 타결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저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출구를 막아버릴 필요는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주권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속 시원하게 했다고 또 할 부분도 있는데 네네. 어쨌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이게 너무 길어져 버리면은 우리 산업의 영향력이 점점 떨어질 거고 하는 그런 점에서 시간을 두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느냐. 그러면 에이펙 회담 전까지는 뭐가 이루어져야 에이펙 회담도 모양이 좋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한을 좀 정해놓고 좀 절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주에 오기 전에 일단 마무리를 하자는 그런 방향인 것 같고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무리가 지금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 팩트시트 작성과 관련해서 좀 궁지에 몰려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미국의 좀 일방적인 한미회담 주도 때문에 좀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은데 우선은 그때 이제 합의문 작성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라고 그러니까 끝맺음을 한 만큼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떻게 제안을 했는지 그리고 그 김영범 정책실장은 국회에 나와서 3,500억 달러가 출자와 그러니까 보증과 대출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또 미국이 하는 얘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냥 어느 정도 외신을 통해서 받는 정보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도대체 3,500억 달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했었던 1,000억 달러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 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투자하기로 했었던 1,500억 달러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국민들에게 그 협상 과정을 좀 소상하게 밝히고 나서 그 어떤 누가 제안했는지에 대한 어떤 궁지에 몰린 이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예. 자, 경주 에이펙까지 약 한 달 남았는데요. 굉장히 앞으로 남은 한 달이 또 대한민국 경제 또 미래에도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부도 제대로 역할을 해주면 좋겠고 언론도 제대로 잘 파악하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